나이 30이 되어서야 뒤늦게 장가를 간 무척 가난한 이가 있었다. 그 옛날 가난한 선비의 생활이란 한없이 고달팠다. 가정을 꾸렸으니 집안을 건사하려 여러 가지로 애를 썼으나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형편은 더 나빠졌다. 이에 아내는 돌을 간 넘긴 아기를 등에 업고 품을 팔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아들과 살림은 어떻게든 자신이 꾸려갈 테니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 권하였다. 아내와 남편은 굳은 약속을 하고 아내는 먼 길을 떠날 남편을 위하여 밥상을 없는 살림이지만 푸짐하게 차리려 하였다. 그녀는 어렵사리 암탉 한 마리를 잡았다. 하지만 막상 암탉을 삶으려니 불을 지필 떼감이 없었다. 아내는 할 수 없이 대문에 빗장을 뽑아 닭을 삶고 밥을 지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일가족의 식사가 끝이 나고 배를 든든히 채운 남편이 이별을 고하자 아내는 아들을 품에 안고 그제야 감추었던 눈물을 흘렸다. 눈물로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는 길쌈과 품삯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입에 풀칠을 하였다. 남의 일을 제 일같이 여기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그녀의 손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그러는 사이 세월은 흘러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으나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이후 아내가 살던 땅에 5년이나 흉년이 계속되어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향을 등졌다. 이에 따라 일거리를 잃은 아내 또한 더 이상 집을 지키고 살아갈 방도가 없게 되고 말았다. 아내는 마침내 아들씨를 데리고 정든 고향을 등지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또 세월은 흘러 남편과 헤어진 지 10년이 지났고 그녀는 전국시대의 참혹한 병화의 말발굽에 채여 기약 없는 방랑을 계속하였다. 한편 아내와 작별한 남편은 제 나라로 가 청혼의 꿈을 펼치고자 했으나 그 누구도 양공에게 그를 청거하는 사람이 없어서 40살이 되도록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누리걸식하며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송나라에서 한 살 위인 건숙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사이 제 나라에 난이 일어났다. 공자 무지가 양공을 죽이고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인재를 널리 모집하였고 이를 들고 무지를 찾아가고자 하였다. 이복에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무지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우이. 의형인 건숙의 말이 옳다 여겨져 무지에게 가지 않았는데 과연 얼마 있지 않아 무지는 패망하고 말았다. 이후 주나라의 왕자 태를 찾아가 벼슬을 살고자 하였는데 이번에도 건숙이 만류하였고 예상대로 태 역시 패망하였다. 이에 처자 생각에 고향을 찾았지만 아내와 아들은 이미 그곳을 떠나고 없었다. 이에 건숙이 우나라의 대부 궁지기가 자신의 번이라며 함께 찾아가자 하였다. 궁지기는 그들에게 우나라 임금을 알견하라 권하였다. 그러나 건숙이 보기에 우나라 임금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인물이라 큰일을 할 인물이 못 된다고 여겨 찾아가지 않고 그저 궁지기와 같이 일을 하자 하였다. 형님, 제가 지금 무척이나 공공합니다. 지금 제게는 물 한 모금이 절실합니다. 이에 건숙은 우리가 뜻이 다르니 이제 헤어질 때가 온 것 같구려. 나는 고향으로 떠나려 하옵다며 작별을 고하였다. 홀로 남은 남편은 궁지기의 청거로 중대부가 되었다. 한편 진나라에서 우나라에 사신을 보내 명마 한 뜰과 옥으로 된 그릇 2개를 가져와 말하길 백나라가 진나라를 자주 괴롭히니 치러가는데 우나라를 통과하고자 하니 길을 빌려달라 라고 하였다. 이에 궁지기가 말하길 백나라는 우나라 옆에 붙어있어 마치 이와 입술 같으므로 이가 없으면 이가 시리게 됩니다. 비록 작은 나라라도 서로 잘 돕는다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백나라가 멸망을 당한다면 우나라도 견디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라며 결사반대하였다. 우나라 임금은 진나라에서 천하의 둘도 없는 보배를 보내어 사이좋게 지내자 하니 그들이 지나갈 길을 빌려주어야 옳다 라며 허락하였다. 궁지기와 중대부는 우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고심하였는데 중대부가 궁지기에게 가족을 데리고 망명을 하라고 권하였으나 피신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중대부로 있던 시절도 잠시 우나라 임금이 진나라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서 남편은 진나라로 시집가는 백희의 추종이 되고 말았다. 그가 추종이 된 것은 무능하고 우매한 임금이나 나라로부터 녹봉을 받은 이상 이렇게라도 보답을 하겠다며 우나라 임금의 곁을 지키다 포로가 되었는데 진나라의 헌공이 그의 이런 생각을 높이 사등용하고자 하였으나 포로가 될지언정 진나라에서는 벼슬을 하지 않겠다 거절하자 쓸모가 없을 바에 먼 곳을 추방하는 것이 낫다 판단한 진나라 헌공이 진나라로 시집가는 공주의 몸종을 삼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처지를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도중에 초나라로 달아나고 말았다. 이에 진나라는 그를 대신 공손지를 딸려보내었다. 진나라의 목공은 자신에게 시집 온 공주 백희의 추종 명단에 오른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비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상하게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에 공손지가 그를 당대의 인재라 추천하였다. 그는 현인입니다. 경세의 재주를 지녔지만 지금껏 때를 만나지 못했을 뿐 그를 중용하신다면 틀림없이 나라의 근간을 세울 것입니다. 이에 달아난 진나라 목공은 그를 찾게 하였다. 수소문 해보니 초나라로 달아나 임금을 위 해마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에 진나라의 목공이 초나라에 후 한 뇌물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려 하였다.
지금 초나라는 그가 뛰어난 인재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께서 귀한 예물을 보내어 초빙하고자 한다면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진나라의 군주가 이토록 높은 값을 치르고 데려가려 하는가 하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초나라에서 직접 그를 등용하여 결코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백희의 추종 가운데 달아난 이가 있어 죄를 묻고자 하니 홀값에 팔라하십시오. 하여 진나라 목공은 양 가죽 5장을 주며 도망 노비의 송원을 요구하였고 초나라는 별말 없이 그를 보내주었다. 기대하며 기다리던 인재를 만난 진나라 목공은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생각과 달리 그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기 때문이다. 연로 한 그와 대업을 도모하기 힘들거라는 생각에 임금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나이를 물었다. 이제 고작 70살입니다. 허허, 함께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오. 신에게 날아가는 새를 잡고 맹수와 맞서 싸우라 하신다면 그런 일을 하기에는 분명 무척 늙었습니다. 하오나 신에게 나란 일을 맡아보라 하신다면 아직 젊사옵니다. 일찍이 려상은 나이 80살에 문왕을 도와주 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에 견주어 볼 때 신은 10살이나 어립니다. 여상은 강태공으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의 천하를 완성한 사람이다. 자신이 나이가 많지만 여상보다 10살이나 어리니 충분히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그의 말에 놀란 진나라 목공이 사흘 밤낮 동안 국가 경영에 대한 그의 소신과 철학을 물으니 노인의 답변에 막히는 곳이 없고 의심이 가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진나라 목공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재상의 자리를 주려 하였다. 이 노인이 바로 진나라 목공이 과인에게 그대는 제 나라 황공의 관중이요 라고 극찬했던 백리해이다. 그때부터 백리해는 오고대부라 칭해졌다. 이후 그는 목공을 도와 진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었다. 한편 아내는 아들씨와 같이 천하를 정처 없이 떠돌다 진나라로 흘러들어왔다. 그녀는 남의 빨래를 해주고 받은 대가로 근근히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진나라의 상국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거의 40년 만에 접한 남편의 소식에 아내는 빨랫감을 팽개치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 길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쾌걸 중인 남편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다 자신의 앞을 지나는 순간 고개를 숙여 피하고 말았다. 아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을 잊기로 마음먹었다. 하루는 궁궐에서 표모를 구한다는 방이 붙었다. 아내는 상국이 된 남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자원을 하여 궁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토록 그리는 남편의 모습을 대할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당상에 앉아있고 악사가랑하에서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저는 검은 꼴을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래도 능히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니 부디 전항하에서 한 곡만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소 무척 성실히 일을 하고 빨래 솜씨 또한 좋은데다 인품 또한 훌륭하여 궁인들이 모두 그녀를 좋아하는지라 시녀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악사에게 데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악사는 그녀에게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는지 물었고 반신반의하며 검은고를 내주며 한 곡 타보라 하였다. 그녀의 연주는 청아 한가운데 격조가 있고 깊은 애조까지 담겨 있어 듣는 자 모두의 심금을 울렸다. 오, 내가 상국계고 할 것이니 당상에 올라 노래를 부르도록 하게나. 마침내 아내는 남편이 앉아있는 당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섰다. 남편은 아내가 앞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서산으로 기오는 해를 보며 탄식하였다. 집 떠난 지 어느덧 40년 가까이 되어가는구나. 각고의 노력 끝에 상국의 자리에 올랐지만 헤어진 첫 자식을 여태 찾지 못하였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리 당상의 자리에 편히 앉아있지만 마음은 가시방석이요. 사내 진미 또한 아내가 헤어지기 전 정성껏 차려준 좁쌀밥만 못하구나. 아내는 40년 전의 약조를 잊지 않고 있는 남편의 말에 목이 메었다.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백리해, 그대여, 40년 전 눈물로 이별하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알을 품은 암탉을 잡고 빗장으로 불을 지펴 삶아 눈물로 상을 차렸지요. 오늘 일이 부귀하게 되어 정녕 그때를 잊으셨나요? 아버지는 산의 진미로 배부르나 아들은 굶주리고 지아비는 비단오 자랑하지만 아내는 궁중에서 빨래를 한답니다. 오늘 그대는 높은 곳에 앉아있고 나는 이제 다시 먼 길을 떠나려 합니다. 정녕 부귀가 우리 부부를 잊게 만든 것인가요? 노래를 듣던 백리해가 깜짝 놀라 로파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대의 성이 무엇이오? 두시입니다. 고개를 들어 대답하는 로파의 얼굴을 살피니 분명 자기의 아내였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백리애와 두시는 헤어진 지 40년 만에 다시 만나 아들과 함께 모여 살게 되었다. 그가 40년 만에 헤어진 처자와 상봉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목공은 곡식 천성과 비단 한 수레를 보내 축하해 주었다. 이에 백리애가 아들 시를 데리고 목공을 뵙고 고마움을 표하니 목공이 시를 대부에 봉하였다.